반갑습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조씨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문득 호치민 광장에 나갔다가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 공연을 보다가 제가 시골에서 알게 된 아가씨랑 그때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앞에는 콘서트가 펼쳐져 있고 핸드폰으로는 시골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조금 괴리감이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대도시가 좀 거주하는데 편리해서 주로 호치민에 거주하고 있지만 베트남 인맥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인맥을 이용을 해서 종종 베트남 시골에 가서 촬영을 한다거나 그 시골에서 알게 된 아가씨들이랑 그 메시지를 좀 주고받으면서 그분들의 생각이라든지 생활상을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앞서 영상을 첨부한 거랑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치민에서 거주하다 보면 날씨라든지 혹은 디테일한 어떤 생활 편리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국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누린 게 아니라면 큰 어떤 불편함이나 이질감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영상에서도 보시듯이 저와 연락하고 있는 나이대의 어떤 젊은 친구들이죠. 20대 초반 베트남 친구들은 공연도 재밌게 보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그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는 20대 젊은 친구들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 그것도 완전 시골의 소도시라면 어떨까요? 그 한국에 비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훨씬 심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한국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활을 누리고 지내고 있지만 시골 소도시로 내려가면 특히나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아가씨들의 집에 가보면 대부분은 집안이 좀 가난하다 보니까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어떤 빈부격차가 느껴져요. 마치 호치민에 오면 2010년 어떤 한국적인 문화들을 좀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지방 도시로 가면 1990년대 이전의 어떤 생활상을 보는 것 같거든요. 세탁기가 없는 곳도 비일비재하고요. TV 당연히 없고 컴퓨터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거기 있다 보면 뭘 해야 되지? 이 사람이 과연 여기서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낙후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방 소도시 출신이고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시도 아니었어요. 군이었고 집 역시 되게 가난한 집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1990년대, 2000년대 전인이다 보니까 제가 남들에 비해서 유독 가난하다는 사실도 성인이 돼서 대도시로 올라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한동안 고생을 하고 생활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어떤 환경들을 생각해보면 늘 집안의 한쪽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 차 있고 화장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 내부에 없어서 집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화장실이 꽁꽁 얼어서 논밭에 가서 이렇게 변을 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이 많이 가난한가? 아예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던 90년대 혹은 2000년대 이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없었고 시골에서 지내다 보면 사실상 다 주위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교를 할 만한 대상이라든지 TV에서 보여지는 것도 미디어상으로 좀 절제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부자들의 삶이라든지 되게 뛰어나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베트남은 어떨까요?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그 스마트폰은 전부 보급이 되어 있고요. 베트남이 인터넷이 되게 빨라요. 보급도 많이 되어 있고 시골로 가도 와이파이는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다 있고
그러다 보면 이들은 생활상은 80년대, 90년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 미디어로 보고 접하는 것들은 엄청 최신식 문물에 삐까번쩍하고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생활상들을 계속 노출해서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자랐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랐을 때와 비슷한 어떤 그런 정도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미디어를 그런 거를 보게 되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제가 자라나는 그 시절에 집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것도 몰랐지만 가난하다는 걸 알게 되고 미디어로 막 슈퍼카, 좋은 집, 뭐 좋은 음식 그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 저 같으면은 자기 연민 혹은 현재 내 상황에 대한 실망, 질투, 막 선망 이런 것들이 막 종합됐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려놓는 법도 배우지만 대부분의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신부님들은 그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내셨을 거고 실제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런 것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제가 베트남 그런 상황, 신부님들 상황이라면 저는 제 삶을 되게 바꾸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삶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 능력만으로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개천에 용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요? 그럼 나머지 8명의 평범한 여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선망도 있고 질투도 나지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저라면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선망하는 나라에 가서 사는 것과 연결이 된다면 국제결혼을 한번 당연히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 K 어떤 한류에 대한 것 때문에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도가 또 증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환상을 품고 한국 남자는 저렇게 젠틀하고 잘생기고 선진국에 사니까 돈도 많고 나는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을 바꾸고 나도 페이스북이나 미디어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빈부격차가 한국보다 베트남이 심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한국은 그래도 8, 90년대 때 자기가 노력하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은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나 빈부격차,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개인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국의 반절도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힘없고 순수한 이 베트남의 어떤 시골 처녀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결혼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투영해서 상대방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은 상대방도 순수하고 순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악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늘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경계적이 돼요. 제가 봐온 시골의 순수하신 처녀들은 실제로 자기가 엄청 순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만나고 접근하는 한국 남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골 처녀들이 저한테 호감을 보이고 뭔가 막 들이대도 일부러 좀 밀어내는 편이에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알아가 보자, 조금 더 우리 얘기를 좀 많이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편인데 대부분의 그 시골 처녀들은 그냥 나 저 남자가 좋아 혹은 저 남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진짜 노빠꾸인 게 그만큼 순수하고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제결혼을 넘어오는 신랑 중에 제가 봐온 과반수 이상의 신랑은 그들의 순수함과 대응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50% 이상의 신랑은요, 자신의 욕구 충족이라든지 혹은 유전자 전달, 말 그대로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혹은 그 어떤 외로움을 달래거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이? 지금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 신부는 당연히 그 신랑을 선택을 하고 그냥 베트남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접근을 해서 순수하게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으로 그렇게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큰 카테고리로 놓고 보면 한국인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혹은 뭐 일본인이든 뭐 저기 태국 사람이든 우리는 결국은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감동적인 것을 보면 똑같이 감동을 하고 부당한 것을 보면 똑같이 부당하게 느낍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나 나라적인 어떤 정서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느티나무나 참나무나 소나무나 결국은 똑같은 나무거든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분과 햇빛인 거예요. 어떤 나무도 썩은 물과 불에 타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결국은 큰 카테고리로 보면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교육을 덜 받아서 혹은 시골에서 자라서 혹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아서 정말 멋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과연 국제결혼을 해서 몇 년이 지나서 머리가 연글고 조금 더 교육을 받고 혹은 조금 더 어른이 돼서 현실을 깨우쳤을 때 과연 이들이 그때처럼 바보같이 혹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을 참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정말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멋모를 때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맞췄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언젠가는 결국 깨닫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상한 사람과 결혼한 베트남 여자는 그때 후회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구나. 아, 내가 어려서 정말 몰랐고 많은 것을 놓쳤구나. 내가 봐온 선망해온 세상이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구나.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댓글 중에 정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댓글 중에 하나가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여자는 10명 중에 한두 명은 괜찮고 8명은 다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여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국제결혼을 한 한국 신랑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은 괜찮고 나머지 8명은 좀 많이 이상해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는 씨앗이 있고 결국은 이 씨앗을 발화시키는 거는 동일한 조건입니다. 아직 어려서 발화하지 않은 괜찮은 씨앗의 아가씨들이라고 해도 싹을 틔우고 그것이 발전을 해서 꽃을 피우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온정과 정상적인 어떤 환경인데요. 예비 신랑분들 인본적인 마인드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온정과 따뜻함과 관심으로 대하면 그 씨앗은 언젠가는 멋진 꽃을 피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온 아가씨도 몇 년이 지나서 철이 들고 내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아, 내가 그래도 참 좋은 한국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꽃을 피우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조금 더 신중하고 좋은 사람, 좋은 남편감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